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어느덧 온라인 계약도 온라인 수업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로 와가는 중인 것 같아요.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가 났고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할 시기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수업이 수요일 날이니까 지금 3학년 63기 선배들 학교에 왔겠네요. 선생님 찍는 시간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뭔가 달라졌죠? 마이크가 왔습니다. 마이크. 애플의 아이팟 특정 온라인이면 특정 제품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꽂았다가 그래도 기회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 이게 선이에요. 5mm짜리 선이에요. 김성구 선생님께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와 여러분들이 또 이 길게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잘 되나 볼게요. 잘 되네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역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료가 많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많아.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 전공이에요. 선생님이 논문을 신라 하대 김원창의 난 우리 집안 어른이신데 우리 집안이 반란의 가문이거든요. 하여튼 이걸로 제가 재작년에 논문을 썼는데 선생님이 전형 딱 이 식감 이게 통일신라 정치사가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한테 듣는 거예요. 하여튼 이걸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정치사 파트는 이제는 딱 이제 2강 남았습니다. 고대사 파트에서는 요거 오늘 10강하고 다음 발해 정치사 하면 이제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제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고대는 사회사, 경제사는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문화사는 조금 볼 게 있는데 그때 정치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다시 선생님 또 이렇게 연필학습이라고 하나 왕을 좀 이렇게 나눴는데 요 시대 구분은 뭐냐면은 김부식이 나눈 바로 삼국사기에 나눈 시대 구분입니다. 김부식이는 상대, 중대, 하대라고 해서 이렇게 세 시기로 신라 시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 양식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김부식이 나눴던 이 삼국사기에 나눴던 기준인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눈 기준은 이겁니다. 왕이 누구의 혈족적 피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왕의 혈통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다 성골이다. 성골이 왕을 했다가 무열왕 때부터 진골이 왕을 하는데 무열왕, 직계는 짝짝짝 내려오는 거죠. 무열왕의 피를 가진 사람들 내려오다가 해공왕 때 해공왕이 이제 후사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새롭게 선덕왕 이런 김양상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김양상은 무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내무왕 기억나시죠? 광개토대왕 때 김씨왕의 세습을 가진 이 내무랑의 반계는 뭐냐면은 조카 약간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랑의 직계는 짝짝짝 그냥 아들아들 넘어가는데 이게 조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약간 피가 섞인 거죠. 그래서 일단 내무랑 반계였던 이 선덕왕이 왕을 차지할 때부터 이제는 하대 마지막 경순왕까지가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김부식이 나는 삼국사기의 기준이 되겠고요. 그럼 삼국을 또 얘기하는 또 하나 역사서가 있죠. 삼국유사. 이런 있어요. 삼국유사에서는 이렇게 안 나누고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신라 시기 때 그 불교식 왕명이라고 썼던 시기가 있어요. 불교식 왕명. 그래서 법, 덕 이런 거 들어가면은 불교식 왕명이거든요. 이런이 스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썼던 시기를 중고라고 해갖고 그게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까지 를 중고라고 하고 무열왕 때부터 여기까지 이제 하고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고가 길죠. 이련이 나누는 삼국유사 기준 따져. 하여튼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까지는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상대의 마지막 왕이 진덕여왕이 되겠고 이제 무열왕 김춘추가 왕이 오르게 됩니다. 자 김춘추는 무열왕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사람이 왕을 하는데
많이는 못했어요. 왕은 한 654년에 즉위해서 661년이니까 백제를 멸망. 나의 딸, 나의 사위를 죽인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곧장 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멸망하고 싶었던 백제 꿈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7년 정도 했습니다. 7년 정도 왕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정도 진골 출신. 이렇게 넘어갈게요.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다. 정도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고 그래 이거까지 백제 멸망. 백제 멸망을 바로 이 무열왕이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왕들은 뭐 신라시대 때는 다 뭐 문무왕, 신무왕, 선덕왕 이렇게 있는데 무열왕만 묘가 있어요. 묘.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하고 똑같은 이 사람도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 되면은 중국과 상당한 외교적 분쟁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 니네가 뭔데 니네가 중국의 당나라에서 태종이라는 묘, 우리 당태종 이세민이 갖고 있는 묘를 쓰냐? 바꿔라! 바꿔라는데 신라 끝까지 안 바꿉니다. 끝까지 안 바꿉니다. 우리 태종 대왕님이시다. 태종 우리도 묘 쓴다. 해갖고 바꿔라는데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 태종이라는 묘호 그리고 우리 고려나 조선은 다 이렇게 이제 묘로 운영하는데 하여튼 이때 태종 무열왕이라고도 부른다. 정도.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겁니다. 그냥 무열왕 김춘추는 왕이 되는 것보다는 그 왕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 활동하였는가 그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문무왕, 이 아버지가 못 이룬 그 통일의 대업을 바로 이 문무왕인데, 문무왕은 한 661년부터 681년까지 한 20년 정도 왕을 하는데, 자, 이 문무왕은 우선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무왕이 다시 이것도 이렇게 내려서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이게 좀 축을 바꾸니까 잘 안 나오네. 삼국통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몇 년이냐면은 676년. 그러니까 문무왕이 고구려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나당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난 바다의 해룡 바다의 용이 돼서 또 동쪽을 지키겠다 라고 해서 저쪽 또 이게 최초로 저기 문무왕릉 그러니까 수장 그래서 시신이 물에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뭐겠어요? 화장한 거죠. 화장한 건데 문무왕은 그렇고 또 유명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그냥 너무 영상 크게 했네. 이렇게 간단하게 문무왕 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삼국통일을 676년에 완성합니다. 자, 그럼 이 하이라이트 중대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능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 내신 문제도 거의 단골 손님입니다. 보이고 하나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되겠습니다. 신문왕. 근데 신문왕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좀 멋있게 할게요. 멋있게 어떻게 멋있게 할 거냐면은 이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거의 이렇게 할게요. 신문왕. 이렇게 다 신문왕의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우선 신문왕은 자, 여기다 이렇게 이게 다 신문왕 때예요. 신문왕 때. 와.
신문학 때인데 왕권을 자 무지 강화시켜요. 왕권 강화. 왕권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신문학 때. 자, 그러면 우선은 자, 이 왕권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동서남북 내면으로 이렇게 그 사례 같은 거 신문학의 일을 정리를 할게요. 아, 갑자기 잘 정리하는지 모르겠네. 자, 우선은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 있었어요. 장인어른 있었는데 장인어른 이름이 뭐냐면은 김흠돌이야. 김흠돌.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었던 김흠돌이 반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신문왕 때 요 김흠돌의 난이 발생을 하게 돼. 자, 이걸 계기로 이 김흠돌이 난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야, 왕은 얼마나 충격이었어. 신문왕. 나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문왕이 죽자마자 자기가 즉위하던 해에 요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한국사기 고사에서는 이 국상 중에 나라의 상위조 아버지에 대한 장례식 중안에 이러한 일, 나의 장인이 반란을 일으키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신문왕 미리 이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연루됐던 사람을 과감히 다 숙청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너 이렇게 죽는 사람도 김군관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 이거 알고 있지 않았었냐? 뭐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너 얘기하지 않았다. 너 생각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거 숙청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계기로 진골 기록을 상당히 몰아내게 됐고요. 자, 그래서 김홍돌의 난을 계기로 자, 이 진골 기족을 대거 숙청합니다.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를 키우냐면은 자, 이것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 집사부라고 하는 요 조직의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다음 요 상대 등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 등은 누구냐면은 하베키의 우두머리. 쉽게 말해서 진골기족의 대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진골기족의 대빵인 상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집사부라는 하나의 부서의 대빵이 시중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측근 세력을 시중으로 앉히면서 여기에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김홍돌의 난을 계기로 진골기록을 대거 숙청하고 자신의 측근을 키워. 그래서 집사부 시중에 자리를 앉히면서 자신을 이렇게 자신이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앉혀주고 대신 하베키의 우두머리 진골기록의 대빵이었던 상대방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게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요게 정치적으로 했던 일이 되겠고, 자, 또 하나 어떤 거를 하냐면은 경제적으로는 자, 요걸 지급해요. 이거는 경제학 파트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관료절이라는 거죠. 관료절. 그리고 뭐를 없애냐면은 자, 관료절 두고 동그라미 줬다. 노급을 폐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바로 노동력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역이라고 해요. 역. 우리가 조세 공납역이라고 해서 그 일반 당시의 민들이 국가한테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조세라고 하는 일종의 수확물의 일부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조세. 그러니까 세금의 세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납은 특산물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경제사 파트에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역은 노동력이야. 오늘날도 우리 역 있습니다. 저기 군대 가는 게 역의 일종이죠. 예전에 군역과 요역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하여튼 역이 있어요. 자, 근데 관료전을 주면은 이 좀 약간 그래. 노동력을 안 줘도 되는 거고요. 노급이면 노동력을 줘. 자, 이게 좀 약간 하여튼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폐지했고 이 노동력의 유무가 두 개의 차이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업 들어야 돼. 안 돼. 이거만 보면 뭐지? 왜 있어? 그럴 거야. 이거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있어 하나. 이 경제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가 뭐냐? 관료전, 노급이야. 시급도 있는데 시급은 그냥 차지하고 고려시대 또 가면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어. 전시과 시즌을 줬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 조선시대가 되면은 조선시대 건국 1년 전에 과정법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조 때 현직관리한테만 주는 직전법. 이게 다야. 노급, 관료전, 전시과, 과정법, 직전법 5개. 무지 중요해. 무지 중요해. 이거는 뭐냐면은 국가가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는데 지금 우리 월급 받는데 예전에는 녹봉이라고 해서 월급도 주긴 했어요. 녹봉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관료들이 만족을 못한 거야. 녹봉으로. 그리고 그래서 국가가 수조건이라고 해서 수조건, 거둘 숫자, 세금할 때 조세입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게 이 토지제도 다 5개 다. 노급, 관료전, 전시과, 과정법, 직전법에 수조건을 하나 더 설정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수조건을 설정을 받았어. 받으면은 여기 원래 이 농민들이 국가한테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 그 세금의 일부분을 그러니까 국가한테 내는 게 아니고 관리한테 그냥 주는 거야. 내가 원래 이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가한테 안 내고 수조건을 권한받는 그 관리한테 줘버리는 게 수조건입니다. 하여튼 경제학 파트에서 제가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노급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었던 거야. 수조건인데 노동력까지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관리야. 신라시대 때 관리야. 관리인데 2학년 일반 땅에 수조건 설정을 받았어요. 2학년 일반 땅에. 그러면 내가 관료전을 내가 관료전을 받았으면 여기서 2학년 일반 농민들 우리 27명의 농민들 일반 27명의 농민들이 준 거 1번 권민 1번 하여튼 권민 맞나? 1번 하여튼 이 주는 민이가 나한테 10분의 1 받치면 내가 그 수조건 받으면 끝이야. 자 끝. 근데 노급은 뭐냐면은 2학년 일반에서 수확물도 거둘 수가 있고 플러스 여기에 있는 27명을 내 마음대로 또 부릴 수 있는 거야. 노동력. 어마어마한 거지. 야, 나 노동력 니네 부릴 거야. 나 심심해. 니네 다 나와 운동장에 축구하자. 그렇지. 뭐 이런 거. 그냥 얘는 거 쉽게 말해 이게 뭘로 쓰일 수 있냐면은 노동력을 쓴다는 군사권으로도 쓸 수 있는 거야. 군사력도 쓸 수 있고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골기족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당연히 평균 수명도 짧고 당연하죠. 질병도 많을 때고 뭔가 사건 사고부터 하여튼 그러니까 이 땅은 똑같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없단 말이야. 사람 자체를 어떻게 부리냐는 거가 따라서 경제적 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급을 갖고 싶겠죠. 근데 신문학은 이거를 제어한 겁니다. 안 돼! 얘네 노동력 쓸 필요 없어! 나 노동력 안 줄 거야! 얘네 관료전만 받아. 이렇게 된 게 바로 이 경제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거 했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진골 귀족들의 권한을 낮춘 거잖아. 그럼 새롭게
나를 또 서포트해주는, 나를 도움을 주는 세력을 키워야겠지. 신문왕은 바로 누구를 주목하냐면은 진골 밑에 있는 육두품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자 대신 이 육두품의 권한을 육두품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육두품을 권한을 좀 더 올려주는 거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육두품은 되게 불쌍해 보이지. 근데 육두품도 귀족이야. 귀족입니다. 육두품도 귀족이야. 신라 시대 때. 신라의 골품제도 차지 안에 들어가면 귀족이야. 귀족이라서 육두품도 귀족이고 오두품도 귀족입니다. 근데 하여튼 왠지 뭐 진골에 대비해서 되게 이 사람들 귀족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불만이겠어? 나도 귀족인데 진골 못 올라가잖아.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진골들이 차단시켰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귀족들이고 잘 사는 애들이. 하여튼 육두품의 권한을 강합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김공돈의 날 터지고 나서 1년 뒤에 바로 얘들을 키워야지. 그래서 만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은 국학이라는 거 설치. 자, 국학을 설치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학교 두 번째 나오네. 고구려 때는 태학. 백제는 없어. 학교 이름이 없어. 몰라. 근데 박사라고 하는 선생 제도가 있었다는 걸 추측하고 신라시대 때 학교가 국학입니다. 같은 거 뭐 고려시대 때 국자감, 감짝국.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성균관 같은 국학을 설치해서 육특품들을 키우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하나 빠졌네. 북, 동, 남, 서를 지으자. 자, 그럼 또 이런 다음에 어떠한 또 작업을 또 하게 되냐면 일단 제도 정비를 합니다. 이거는 뭐 왕권 강화와 그래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 정비를 하는데 우선은 이것도 이거 쓸게요. 신문왕 너무 중요합니다. 전국을 9개 주나 구주 그 다음에 오소경이라고 해서 9개의 주를 나누고 또 5개의 소경. 물론 소경은 난 그냥 광역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원경, 뭐 남원경, 중원경, 금관경, 서원경 뭐 이렇게 어쨌든 오소경. 여러분 아마 교과서 지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주는 또 9개 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또 이 구주 얘기하면 요 얘기하면 되지. 고구려, 백제, 신라 지역에 각각 3개의 주를 줬다고 합니다. 고구려 땅에 3주, 백제 땅에 3주, 신라 땅에 3주에서 민족 통합을 깨웠다. 통일된 나라의 민족 통합을 깨웠다고 해서 구주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서당 십장이라고 해서 중앙군으로서 9개 부대를 둔 겁니다. 구서당, 9개 서당. 그래서 여기에는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서당도 있고 백제인으로 구성된 서당도 있고 심지어 말갈족으로 구성된 서당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구주와 구서당은 나름 민족 통합, 통일, 삼국통일에 신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의 민족 통합의 일환으로 구주 3개 333 구서당 거기에 고려인, 백제인, 말갈인까지 포함시키는 민족 통합의 정신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통합, 융합,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습니다. 십정은요 지방군입니다. 지방군인데 쉬워. 나만 각 주에 하나씩 있어. 그럼 선생님, 너 부서당 구정이잖아요. 그런데 저쪽 발해랑 겹치는 지역 있죠. 북방 지역에 하나 있어. 한주라고 해서 한주인데 거기는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군대가 대부분 저쪽 설책 쪽이 북한하고 접경지대 70% 이상 있습니다. 그쪽에 몰려있듯이 여기는 중에 하나 더 주자. 그래서 거기만 두 정이 두었어요. 그러니까 구서당 10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무지 중요한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문왕 내용 정리했고 신문왕 다음에 어떤 왕이 있냐면은 효소왕이라고 있어.
모르셔도 돼. 그 다음에 성덕왕하고 경덕왕 사이에도 왕이 하나 더 있기는 있습니다. 효성왕인데 몰라도 돼. 자, 그러면 이 성덕왕은 뭘로 유명해?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 때 만든 건 아니에요. 경덕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결국 해공왕 때 완성되는데, 그 성덕대왕 신종의 그 성덕왕이 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녹색으로 썼는데 그거 하나 얘기하고 여기다가 그래, 이거 녹색으로 하나 또 할게요. 이걸 지급합니다. 정전지급. 그것도 정치학, 경제학 파트에서 얘기하는 건데, 정전이니까 땅이죠. 땅을 나눠주는 건데, 이것도 좀 설이 있어요. 국가가 정말 땅을 나눠줬냐는 설도 하나 있고, 아니다. 국가가 정말 나눠준 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거 그냥 국가에서 추인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분급설의 그 추인설인데, 여하튼 정전이라고 일반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주는 걸 성덕왕 때 합니다. 722년에 요걸 정전이라는 걸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경덕왕. 이 경덕왕인데, 자, 경덕왕 때, 이 인물은, 다시, 경덕왕 때,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네모로 하고 있으니까, 네모로 할게 해줘야겠다. 일관성, 정전지급. 경덕왕은, 자, 다시 이때, 요게 부활돼. 녹음이 부활돼. 자, 녹음이 부활되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네. 하여튼 녹음 부활. 다시 잠깐만, 이거는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왕 중에요, 경자 들어가면은, 야, 왕 이름은 살아있을 때 죽을 때죠. 죽고 나서 이름이, 이게 묘가 들어가는데, 경동왕 경자 들어가면 대부분 왕이 약합니다. 고려시대 때 경종, 조선시대 때 경종 다. 근데 이 경덕왕 때는 이게 좀 설이 있어요. 이 경덕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러니까 경자인데? 근데 이 경덕왕 때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측에서는 이 노고 부활되지 않았냐. 맞거든요. 팩트예요. 팩트인데 노급이 부활돼서 다시 진골귀족들의 세력이 강화된 게 아니냐 하면서 얘기하시는 쪽도 있고, 또 하나는 이때 뭐가 또 되냐면은, 이거 신라 경주왕 가장 유명한 불국사. 그 다음에 석굴암. 이것도 우리가 문화사파트에서 얘기한 텐데, 요게 또 완료됐던 시기가 바로 요 경덕왕 때 시기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완성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여서, 야, 이러한 대규모 불교 공사가 됐던 시기인데 이게 왕권을 약하게 볼 수 있느냐 해갖고 반론을 치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덕왕 때 여러분 무구정광대 다란이요. 석굴암 어디 나와서 무슨 탑이에요? 석가탑에서 나왔죠. 이게 다 경덕왕 때예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 성덕대왕 신종도 만들기 시작하고,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정도면은 세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여하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에 나름에 맡기는 거고, 하여튼 역사적 팩트적 내용은 노급이 부활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게 경덕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공왕이야. 해공왕인데, 해공왕은 파란색으로 썼는데 그 정도는 아니면 절대 수능 문제 나올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중대 마지막 왕입니다. 중대 마지막 왕인데, 해공왕은 결국은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데, 경덕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첫째 아들 못 나니까 첫째 부인이 아들 못 난다. 폐위시키고, 둘째 만월 부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만월 부인을 둘째 부인으로 앉힙니다. 그래도 아들이 안 생겼어. 15년이 지났어. 그때 생겼어. 그러니까 이 경덕왕 입장에서 해공왕이 얼마나 이쁘겠어. 아들, 드디어 내가 원했던 아들, 아들이 나왔다. 그런데 그래서 2살 만에, 만 2살 만에 태자도 책봉을 해. 2살 만에. 이렇게 일찍 원래 태자 책봉 안 합니다. 태자 책봉 안 하는데 그런 사례가 또 조선시대 때 한 번 더 있긴 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국종이
그다음 경종이야 경종. 그때 조선시대 얘기할 때 한 번 더 해드리겠고. 근데 그러니까 2살만 했고 아버지가 갑자기 또 죽어요. 그래서 7살 때, 7살 때 해공왕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삼국상이랑 삼국이랑 좀 기록이 다르긴 다릅니다. 누구한테 죽음을 당했는지 하여튼 결국은 해공왕은 폐위가 됩니다. 그 죽고 나서 결국 하대, 이제 하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뭐 아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대가 들어섰는데 이 선덕왕은 이제는 이제 무열한계 직계의 피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덕왕이 내무랑 관계에서 이 김양상, 이름이 김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김양상이가 왕에 오르게 되면서 이 하대는 자 쓸게 그냥 거의 150년 정도 150년 정도의 시간인데 이때에 왕이 거의 뭐 풍년 150년간 거의 뭐 20여 명의 왕이 계속 그러니까 거의 뭐 왕의 평균 제의가 몇 년이야 그러면 150년간 20여 명의 왕이면은 20년에 따지면 거의 7점 뭐겠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왕위 다툼이 빈번했던 시기다. 그리고 왕위 다툼이 빈번했고 그만큼 뭔가 부침이 많았던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덕왕도 이게 다 날마랑 관계는 아닙니다. 이 박씨도 왕위한 사례가 있었어요 하대 때. 그다음 다시 뭐 진골기 저기 다시 뭐 무열한계도 왕위했던 사례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하대 때 왕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누구나 왕을 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위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는 바로 요 진골기죠. 또 진골 귀족의 왕위 다툼이 상당히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요 하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할게. 여기는 왕권이 하대는 왕권이 상당히 내려가는 요 시기가 되겠고요. 자, 왕권 내려가는 시기가 되겠고 똑같이 우리가 동서남북을 해볼게요. 잘할 수 있을까? 파이팅 김광육.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는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야의 우리 집안 이야기할게요. 김헌창의 난이 822년에 있게 됩니다. 자, 김헌창 내가 강릉김씨거든요. 내가 강릉김씨인데 이 김헌창이 강릉김씨 2대조입니다. 우리 집안은 2대조인 김헌창 반란 그 김헌창 아들이 있어요. 또 김범문 반란 우리 집안 반란 가문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일단 이 선덕왕이 있고 이 선덕왕이 또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 왕위를 하려고 누구랑 다툼이 벌어지냐면은 김경신이라는 거 경신 김경신하고 김주원 우리 집안 시조야. 강릉김씨 시조인데 이 김경신하고 김주원이랑 서로 이제 왕을 하려고 했겠지. 예. 그리고 김주원이는 또 무열한계예요. 또 무열한계. 예. 근데 하여튼 이 김주원하고 근데 우리가 삼국유사는 되게 아름답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뭐 김주원이 뭐 이제 저기 선덕 이 왕이 죽으니까 카베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경주 땅에 들어오려고 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강이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못 건너갔다. 그래서 결국 못 가고 강릉 지역에서 자신이 강릉 지역의 왕이 돼서 됐다라고 해서 명주라고 했거든요. 강릉을요. 그래서 명주 군 왕이 됐다 하고
결국은 김주호는 못 갔고 김경신이가 다음 왕의 원성왕이 됐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근데 김현창이는 아버지는 강릉으로 갔는데 김원창은 중앙 경주에 정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중도 했어. 김원창이가 시중도 했고 이 사람이 어딜 또 갔냐면은 첫 번째로는 저쪽 무진주 도도 오늘 따지면 저기 전라도 도지사야. 그걸 하다가 다음으로 충청도 도지사가 된 거야. 응천주 도독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말라리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야. 공산성이죠. 어디서 죽어? 공주에서 죽어 또. 근데 결국 이 김원창이란이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신라 땅에 거의 구주잖아. 구주 중에 5개의 주가 호응했어. 반 이상이 넘어온 거지 김원창 쪽으로.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국호도 장안, 그 다음에 연호도 썼습니다. 연호도 썼고 상당히 미세가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 나름의 또 학설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김원창의 난이 822년 이게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계속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또 이 당시 하대 때 또 유명한 또 반란 사건 중에는 장보고예요. 장보고도 이때입니다. 장보고. 자, 우리한테 또 유명하죠. 해상왕 장보고라고 해서 이 장보고의 난이라고 할까? 난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왕이 같은 싸움인데 846년 장보고하면 청해집 저쪽 완도 지역을 해상왕. 근데 결국 장보고도 이런 중앙정계의 왕에서도 왜 휘말려서 결국 염장이라고 하는 자한테 결국 죽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시간을 좀 뒤로 가면은 어느 때 또 반란 사건이 많이 나왔냐면은 또 진성여왕 때였어요. 진성여왕 때. 신라 때는 여왕이 3명이었습니다. 저기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다음에 진성여왕인데 요때 반란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 바로 뭐냐면은 원종, 그 다음에 애노의 난이라고 해서 요게 가장 대표적인 반란 사건이 되겠습니다. 원종 애노의 난이 반란 사건이 있고요. 하여튼 이 진성여왕 때 되겠고 요게 연도가 889년도. 889년도. 좀 그러니까 시기가요. 제가 연도를 왜 써드렸냐면은 상당히 텀이 있어. 이게 같이 교과서에는 비슷한 시기 같은데 근 7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근 70년 차이에 큰 변화가 70년 차이에 있는 거 있고 또 이 당시 진성여왕 때 양길, 양길에 또 부하가 궁예입니다. 이런 또 호족들이 준동을 하게 되고 또 적고저라고 해서 적고저 빨간색 바지를 입고 다니는 애들이 또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이 시기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반란 사건 잠깐 정리를 했고요. 다음 해볼게요. 사실 그러니까 노급이 부활은 중대 때인데 하대 때 역시도 경제적으로 노급 진골 귀족들한테 이 노급이라는 것들이 노급이 계속적으로 유지됐다. 노급이 계속 유지돼서 경제적 부를 진골들이 계속 차지할 수 있었고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남쪽이야.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세력. 근데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자, 이 새로운 세력이 바로 누구냐? 호족이야. 호족.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방에서 힘이 있으면 호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에 가면 귀족이야. 근데 지방에서 이 호족이라는 애들이 스스로 사료에 되게 나와. 성주. 성의 주인이 그거고 장군이라고 하면서 자 얘들이 스스로 성주 장군을 칭하면서 지방에서 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궁예. 아까 양길도 얘기했고 견훤 이런 호족 세력들이 대거 준동을 하게 되고 얘들이 누구랑 이제 또 짝짝꿍이 되냐면은
이 육두품과 코드가 맞게 됩니다. 다시 이 육두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진골 세력이 진골 세력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니까 육두품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육두품 대표적인 이 당시에 진성여왕 때 이 대표적인 육두품이 누구냐? 채치원이야. 채치원은 문화사 파트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당나라 가갖고 빈곤과 협격해서 당시 당나라 당나라 말기 때 황소에 나오 뭐 소가 나뉘는 건 아닙니다. 황소에 나뉘는데 그걸 원하자는 토왕 소경문까지 쓰고 하여튼 당나라의 명필로 유명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는데 자신의 들을 육두품이라는 한계에 봉착해서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당시 채치원 경주채씨 경주채씨 대빵이시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자 신라에 이제 반대하는 반신라시라게 됩니다. 짜잔 반대할 반자 반신라적 태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또 얘들이 이제 뭐에 꽂히냐면은 자 우선은 여기에 꽂혀 풍수지리설. 자, 이 풍수지리설에 꽂힙니다. 풍수지리설은 뭐냐?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하여튼 뭐 어느 집자리 어느 묘자리 어떤 땅의 기운이 삶을 바꾼다는 거나 쉽게 말하면 땅의 기운이 삶을 바꾼다는데 이거는 뭐 많이 나오죠. 역사에서는 뭔가 이렇게 반란할 때는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당시 풍시설은 뭐냐? 경주 땅은 이제 끝났다는 거야. 경주 땅은 끝났어. 이제는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신라가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또 그리고 경주 중심에 이런 질서에 반감 들었으니까 이게 꽂힌 거지. 그러니까 새롭게 개경길지설. 결국은 개경. 그러니까 그것도 개경길지설도 뭐 왕건 세력들이 뭐 궁예 뭐 퍼쳤겠지. 그게 됩니다. 이게 또 언제 나와? 풍수지설이. 언제? 자작했죠. 노청에 서경촌도도. 걔들은 이제 어리가 끝났다는 거야. 개경이 끝났다. 서경. 또 고려시에 또 어리길지설도 나올 것 같아. 한양길지설 나와요. 남경이었거든 그때. 결국 또 조선시대 때 어리가 길지가 되는 거죠. 하여튼 풍수지설입니다. 원래 또 여러분이 신문왕도 천도하려고 했어. 경주가 쉽게 말하면 너무 동남쪽에 치우치니까 신문왕이 대구로 원래 천도에 세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풍수지설이 호족과 또 짝짝꿍이 맞고요. 또 하나 불교에서 선종이 하고 코드가 또 맞게 되면 선종 뭐지 또 우리가 불교에서 또 중요하게 또 얘기를 하는데 선종에서 또 뭐 얘기해? 누구나 불심이 있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결국 이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호족 코드 맞지. 하여튼 풍수지설 신라하대 유행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언제 또 나오냐? 문화사 파트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선종. 그래서 그러니까 중대 때는 교종이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들과 코드가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 요거 다시 파란색 정도 써줘야겠다. 이제 요 애들이야. 자. 근데 요거는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13 시중의 권한이 하여튼 약화되고 상대등의 권한이 또 높아지는 아니 반대적으로 그냥 중대와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대는 뭐 어느 왕을 특정해서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시대적으로 역사에서 가장 경계할 과도한 일관한데 여하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야. 요 4대 키워드. 호족, 육두품, 풍수지설, 선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대를 통으로 메모를 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통일신라 하대까지가 내용이 되고 그리고 하대 마지막은 경순왕. 이 사람이 김부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중에 그 왕건애한테 최초의 사신관으로 경주지역 사신관으로 임명받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여기까지가 일단은 신라의 통일신라 중대부터 하대까지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잘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거 안 나오겠다. 시간 끝난 거 아닙니다. 잠깐 이제 후상국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끝. 일단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45분 찍었어. 자, 그러면 갑자기 또 이게 뭐요? 자, 스페이스바 정리하시고 잠깐 후마당 태고발 신호성 제 예전에 어떤 암기법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또 했는데 후마당 태고 발진 후속 뭐냐? 후백제 건국 후마당 태고 발진 후속 후백제 건국이고 자 다음에 두 번째 후 고구려 건국 자, 여러분 잠깐만 내 위에다 연도를 그냥 써줄게. 900 기계적 암기예요. 901 904 907 911 918 926 935 936 960 후마당 태고발신후 동아시아가 끝나. 자 900 901 907 911 918 926 935 936 960 와. 자 근데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제가 일단은 후백제입니다. 누가 건국해요? 견훤이 건국하고 후고구려 궁예. 자, 둘은 출신성분은 정말 극과 극이다. 견훤 같은 경우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경상북도 상주 출신.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아작에. 근데 원래 이씨랍니다. 이씨인데 이제 그러면 견씨로 바뀌고 궁예는 출신성분을 뭘로 봐요? 왕자였어, 왕자. 신라시대 때 왕자였는데 결국은 뭐 그런 왕이나 특례 이 사람도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도망가는 과정에서 뭐 눈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튼 여기는 농민 출신, 여기는 신라 왕족 출신, 왕 출신입니다. 자 예전에 정말 제가 뭐 사극 잘 안 봐요. 솔직히 말하면 사극 잘 안 보는데 정말 저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사극이요. 태조 왕건인데 그 당시 왕건은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했고 견훤은 서인석 씨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궁예가 김영철, 김영철 개그맨 김영철 씨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배우 요즘에 뭐 동네 한 바퀴 뭐 이렇게 가지고 근데 짤이 요즘 뭐 약간 짤이라고 하죠. 일단 유행했던 게 이거 궁예가 이분이 그때 궁예 김영철 씨 역할을 했던 거기서 이 간신법을 씁니다. 궁예가 엄마니 반매용하면서 근데 누가 신하가 기침소리 내는데 누가 기침소리 내었는거 보면서 유명한 또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소리 당시 요즘 코로나 사태로 좀 빗대갖고 또 이렇게 누가 또 올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재밌게 봤던 사극 진짜 되게 시청률도 어마어마했던 사극이었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저는. 하여튼 견훤과 궁예인데 견훤은 900년에 후백제.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이 아버지는 상주 출신인데 이쪽 지역 저쪽으로 장군이었어요. 신라의 장군이었는데 처음에는 무진주 오늘날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했다가 이제는 전주 지역까지 완산주였거든요. 전주가. 그래서 여기에 900년도에 후백제를 건국을 하고요. 궁예 같은 경우는 901년에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홍학에서 오늘날 개경이죠. 그러다가 904년에 국호를 바꿔 후고구려를 바로 마진. 전혀 잘 모르셔도 됩니다. 마진으로 국호를 나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후고구려를. 그래서 또 905년에는 안 썼는데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태는 또 뭐냐면 태봉이야. 태봉. 이것도 마진에서 또 태봉으로 국호를 또 바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국호를 바꿨냐? 그만큼 조금은 왕권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뭔가 마음이 계속 바뀌고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름
뭐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니까 왕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기록을 하겠지만은 이런 궁예가 왜 수도를 방으로 옮겼고 왜 나라 이름을 이렇게 계속 바꿨고 뭐 연호도 계속 써요. 그런데 이러한 거는 그 당시 당시 그 궁예가 가졌던 정치적 한계 또 하나의 조건이 좀 이렇게 좀 충분하지 않았기에 했지 않았을까. 또 왕건 세력과의 어느 정도의 그 세력과의 다툼에서 본인의 그런 입지가 점차 축소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또 봅니다. 자, 여하튼 마진 태봉은 국호를 바꾼 거고요. 당은 그 당이야. 당이 멸망합니다. 당 멸망. 그래서 이때 당이 멸망했구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당이 멸망해서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907년부터 960년까지 사실 중국은 분열기입니다. 5대 19개 분열기로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궁의 밑에 있었던 이 왕건이 바로 고려 그냥 쓸게요. 고려를 건국합니다. 왕건. 원래 이 왕건은 후고구려 공해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결국 이 왕건이 후고구려를 그냥 흡수한 거죠. 다시 자신의 기반이었던 개성 주변에서 바로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26년에 이거 우리 한국 사람 알아두면 정말 바래. 야, 근데 미안하네. 발해는 하질 않았는데 멸망부터 하네. 자, 발해가 멸망합니다. 926년. 자, 바로 누구에 의해서 하지 거라. 거란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 거란이 또 나중에 요나를 세우게 되는데, 이 발해의 멸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거리도 많이 들어봤는데, 백두산 폭발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발해가 갑작스럽게 멸망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발해 파트 할 때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발해 기록이 그렇게 없어요. 연구하는 나라는 비교만 해요, 발해. 우리나라. 북한도 연구하죠. 그 다음에 중국도 연구하죠. 그 다음 러시아도 연구하죠. 그 다음 발해 러시아 땅이 또 상당히 들어가 있으면 발해했다. 또 일본도 연구를 외교문서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 여하튼 거란의 역부 이때 발해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신라 멸망. 신라 멸망. 당연히 신라는 고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 왕건이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호족 세력들을 잘 규합했습니다. 호족 세력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왕건 파트, 고려사 파트 배울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호족 그 우대 정치가 생기기 때문에 후족들이 많이 왕건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신라로 멸망하게 되고 또 후백제. 자, 이 후백제가 93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후백제 멸망 원인 중에 또 하나 큰 건 이거죠. 여기 견훤이 아들을 세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다 아들이지. 하여튼 넷째 아들 세우려고 하다가 큰아들 신검이한테 여기서 금산사로 유폐됩니다. 결국 견훤이 왕건 쪽으로 가갖고 결국은 후백제도 936년에 멸망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전투인데 이거 그냥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이걸 좀 자료를 출 때도 제가 써드릴게요. 1,2천 전투라고 해서 요 1,2천 전투에서 결국은 견훤 플러스 왕건이 세력을 규합을 해요. 그리고 참 견훤이는 마음이 어땠을까? 본인이 세운 나라를 본인이 멸망시키니까. 이 1,2천 전투에서 결국은 견훤과 왕건이 합심을 해갖고 후백제의 신검의 군대를 멸망시켜서 이렇게 후백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로 완벽 고려의 통일이 최종 완성됐던 시기는 93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60년 하나 그냥 이거는 중국사인데 중국이 이제 새로운 조광이라는 인물이 세우는데 이 송이 960년에 건국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려 광종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자, 이 당시가 광종도 연어 쓰고요. 저기 왕건도 연어 썼어요. 연어 쓸 수 있는 게 뭐냐? 중국이 분열기여서 그래.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자, 전원과 궁예의 얘기, 후삼국의 역사까지도 정리했습니다. 자, 끝.